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털어놓으면 믿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결국 저는 그 많은 돈을 제 손에 쥐지도 않고 남김없이 다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가족들 눈에는 제 결정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의 소용돌이를 아신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일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거든요. 그날도 늘 그렇듯 신문을 펼치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가 싶어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땡땡씨 가족분 되시나요? 죄송하지만 부고를 전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더군요. 이름을 듣자마자 곧장 외삼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5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외삼촌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의지가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는 늘 우렁찼고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조카가 제일 예쁘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참 잔인한 거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또 살림에 치이다 보니 점점 왕래가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린 겁니다. 부고라니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미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을 허공에 흘려보낸 게 죄스럽고 허탈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낯선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외삼촌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는 후회가 목구멍을 막았어요. 자식이 없는 분이었으니 외삼촌 곁에는 가까운 친척 몇 명만이 조용히 자리 지키고 있더군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갈 무렵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 사람은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서류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상속인 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친척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속으로는 무슨 말씀이 나오려나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했거든요. 저와 외삼촌이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유산이라니 상상도 못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외삼촌이 친척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셨는데 제게는 현금으로 15억 원이 할당됐다는 겁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억이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맞는지 액수가 맞는지 손이 덜덜 떨려서 글자가 흐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돈이라는 게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부족하지 않게 살려고 애써왔지만 평생을 다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허공을 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차 소리도 사람들 말소리도 다 멀리서 웅웅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제 몸만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15억, 15억이라니 아무리 속으로 중얼거려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도무지 그 사실을 혼자서만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은 자리였는데 밥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좀 얘기할 게 있어. 왜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처분한 돈을 친척들한테 나눠주셨는데 우리 몫으로 15억이 들어왔단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수저 부딪히던 소리도 멈추고 밥알을 삼키던 소리마저 사라졌죠. 애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로요. 엄마, 진짜예요? 15억이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떡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이내 그들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놀람, 기쁨, 그리고 욕망이 한꺼번에 피어오르는 듯 했죠.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이사하면서 대출 자금이 걱정이었거든요. 15억이면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이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집 장만해야 하는데 대출만으로는 힘들어요. 솔직히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좀 보탬이 필요해요. 막내는 한껏 들뜬 얼굴로 말했죠. 엄마, 저 사업 확장 생각 중인데 5억만 있으면 정말 크게 벌 수 있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엄마 아시잖아요. 제가 열정은 누구보다 강한 거. 저는 가만히 자식들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꿈과 계획을 털어놓는구나 싶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눈빛에 스치는 또 다른 빛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욕망의 빛각자 머릿속에서 이미 돈의 쓸모와 계산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15억이라는 액수가 공중에 붕 떠 있던 순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돈은 순식간에 전세 자금, 집 마련, 사업 투자라는 구체적인 모양으로 내려앉았고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눈빛은 서로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 따끈한 찌개 냄새는 여전히 퍼져 있었지만 제 입에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떨림과 불안이 제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식탁 위에 그날 올려졌던 반찬이 뭐였는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김치전, 꽁치조림,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끓여둔 소고기 미역국. 그런데 정작 그날 이후 저는 그 음식들을 입에 대기만 해도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우리 집안 공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힘드실 텐데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든가 엄마 몫이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라며 겉으로는 의젓한 말들을 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진심은 아니란 걸 저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큰아들은 주말 아침에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짙은 커피 향을 풍기며 들어오더니 슬쩍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말은 돌려 말했지만 결국 요지는 이거였죠. 엄마, 제가 장손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장손 노릇 다 맡기시겠다고 하셨던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은 더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자신이 지켜온 위치를 강조하는 듯 했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지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처럼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거든요. 며칠 뒤엔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엄마 옆에서 많이 챙기고 같이 지낸 거. 이번에도 그거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빠들보다는 제가 더 필요하잖아요. 말끝이 떨리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욕심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원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듯 했죠. 그리고 막내는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불쑥 들러서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업 확장만 성공하면 진짜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께도 형이랑 누나한테도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이번엔 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앞에는 막내의 눈빛이 파르르 떨리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열정과 불안, 욕망이 한꺼번에 섞여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보였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제게 주어진 돈이기도 했고,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5 식구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하고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 앞에서 그 말을 꺼내려니 속에서부터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들아, 엄마 생각엔 이 돈은 우리 가족 모두의 몫이라고 봐.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5으로 나누면 각자 똑같이 5억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장손인데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합니까?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결국 사업 자금 명목으로 다 날릴 게 뻔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제가 더 가져가는 게 맞죠? 저야말로 부모님 가장 많이 챙긴 사람인데. 막내는 삐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5억 가지고는 제가 구상한 사업 못해요. 엄마, 그렇게 되면 기회 날아가요. 제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던지는 걸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지켜왔던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서 산산이 깨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혼란스러워지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공평하게 나누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는데 정작 그 공평함이 누군가에겐 불공평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큰아들에겐 장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딸에겐 그동안의 희생과 보살핌이 있었으며 막내에겐 절실한 미래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단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다 알기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집안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모이면 웃음소리가 줄었고 대화 주제는 결국 돈으로 흘러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서로가 제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정으로 엮여 있다고 믿었던 가족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식들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는데 그 눈빛이 전부 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손에 쥔 15억이 마치 불씨처럼 우리 집안을 태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쳤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원칙만은 지켜야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모아 정식으로 말했죠. 얘들아, 많이 생각해봤는데 공평하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각자 똑같이 5억씩 나눠주겠다. 그게 내 최종 결정이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됐다. 갈등도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이 반발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장손인데도 똑같이 나눈다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서운한 얼굴로 저를 바라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딸도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오빠는 사업 핑계 대고 또 말아먹을 게 뻔한데 왜 똑같이 주냐고요?
제가 엄마 옆에서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게 맞죠? 막내도 팔짱을 낀 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5억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 시작도 못합니다. 엄마, 이건 제 미래라 걸린 문제라니까요. 그걸 왜 똑같이 나눠요? 그럼 전 망하라는 거예요? 셋이 모여 앉아 말싸움을 벌이는데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졌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집안을 책임질 사람인데 하고 중얼거렸고, 딸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평생 엄마 옆에 없었던 사람이 하고 맞받았습니다. 막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아이들이 돈 앞에서 저렇게 서늘하게 변해버리다니.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괴로운 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였어요. 큰아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딸의 주장도 틀리지 않았고 막내의 절박함도 외면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공평함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끼리 다시 모인 저녁 자리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따끈한 찌개 냄새는 퍼져 있었지만 그날 식탁 위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임질 게 많잖아요. 저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딸이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는 장손이라면서 뭐 특별히 한 거 있어요? 저야말로 엄마 병원 모시고 잔치 때 준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받아야 하냐고요? 막내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 미래야. 다 망치겠네. 엄마, 저한테 투자 안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서로를 향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마르고 밥 한 숟갈 삼키는 것도 힘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결에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큰아들이랑 딸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오빠야말로 장손이라고 텃세 부리면서 엄마 흔들어 놓는 거잖아. 서로 얼굴을 붉히며 날선 말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서로를 질투하는 사이가 됐을까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또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그래서 저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서운함, 약간의 기대 심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건 욕심으로 변했고 욕심은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손주들 생일을 챙기자고 다 같이 모였는데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지기도 전에 또 유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제 귀에는 자식들 말소리만 쏙쏙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장손이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아니, 왜 오빠만 특별 대우야? 엄마, 저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둘 다 그만해요. 결국 엄마가 정하실 문제인데 그래도 제 사업이 제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케이크 위에 불은 꺼졌지만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 생일상 앞에서까지 돈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제겐 견딜 수 없는 모욕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싸움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술에 취해 언성을 높였고 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막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린 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울 때마다 제 귀는 멍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손끝은 바늘로 찌르는 듯 시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돈 때문에 완전히 찢어질 거야. 그 두려움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다들 그만해! 제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자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엔 놀람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요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눈 감으면 너희 얼굴만 떠올랐다. 그런데 그 얼굴들이 다 돈에 가려져 있더라.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런 소리만 잔뜩 남아있더라. 그게 엄마 가슴을 어떻게 찌르는 줄 알아?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나까지 원망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 다 없어지는 게 맞는 거야. 순간 아이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고 딸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결심을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이 유산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단 한 푼도 우리 집에 두지 않겠다. 그 순간 방 안은 폭풍이 몰아친 듯 술렁였습니다. 엄마, 미치신 거예요? 그 큰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엄마, 제발 농담이라고 해요. 저희 지금 장난하실 기분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족 돈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목소리마저 욕심으로 얼룩져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아니, 이건 우리 가족 돈이 아니야. 외삼촌이 남겨주신 건 맞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돈 때문에 서로를 갈라놓고 있잖아. 내가 그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차라리 다 내어놓는 게 나아.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고 딸은 울먹이며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막내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눈빛 속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조차 감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 돈이란 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부숴버릴 수 있는 불씨라는 걸. 아이들 얼굴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순 없어를 반복했고 둘째 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막내는 방 한쪽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돈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인지. 그날 밤은 싸늘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웃지 못했고
아이들은 제 말을 납득하지 못한 채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거실과 꺼져버린 초 냄새뿐이었죠. 며칠 동안 아이들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애들이 평생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은 차분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늘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때 도와달라 하면 돕고 힘들다 하면 제 손에 쥔 걸 나눠주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식으로 기부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지요. 사회복지단체에 연락을 넣고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들한테서 폭풍 같은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엄마, 이건 배신이에요. 저희는 엄마 자식 아닌가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 자식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너희를 망치는 꼴은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원망받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며칠 동안 냉정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균열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조심스레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사실 저도 알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키운 게 내 잘못 같아서. 그 뒤로 둘째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처음엔 진짜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돼요. 사실 저도 오빠랑 싸운 게 너무 후회됐어요. 돈 때문이었으니까. 막내는 끝까지 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와 밥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조용히 밥을 먹다가 막내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지. 돈 몇 푼이 아니라 웃으면서 밥 먹고 안부 물어줄 수 있는 그 관계. 기부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날, 저는 작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진 못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그 사실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낯선 평화가 저를 감쌌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여전히 조금은 불만을 품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 보셨죠? 결국 당신 뜻대로 됐습니다. 돈은 땅에 남겼지만 우리 마음은 다시 이어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그리고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죠. 이제 제 마음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 돈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으로 채워가겠다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